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경준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지사 긴급 기자회견 다들 같이 보셨지요? 지금 이재명 지사께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금 바로 집무실에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원래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가 2시에 약속되어져 있었는데 워낙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 보니까 지사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저희가 기다렸다가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시간을 지켰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워낙 상황이 좀 급하니까. 네. 그리고 오마이TV 출연은 좀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네. 굉장히 지금 오마이TV에서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좀 반가워하시고 네.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짧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저도 그 예고 기사를 봤는데 의외로 반응들이 뜨거워서 네. 저도 좀 놀랐어요. 그러나 아마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지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요새는 잠은 잘 자나, 뭐 이런 걱정들 또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최 기자님하고 예.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일 또는 제가 좀 드려야 될 말씀 이런 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뭐 가벼운 이야기 하나만 네. 먼저 하자면 왜 염색을 안 하시는지 워낙 바쁘실 거라고 예상은 되어지는데. 근데 그 사실은 뭐 시간이 없어 못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바빠서 못했다고 하셔도 되는데.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뭐 하려면 못하겠어요. 예. 사실 이번에도 생활방역으로 전환된다고 결정이 나서 제가 염색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이태원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못하고 말았어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치 보여서 그런 것이고 또 마음 한켠으로는 누구는 뭐 중내 사내 뭐 사업이 망하네 흥하네 그러고 있는데 그 외모 때문에 몇 시간씩 시간을 쓰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꺼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염색할 때를. 그러니까요. 빨리 좀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네. 염색도 좀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들이도 좀 나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온라인 브리핑으로 하신 지도 꽤 되셨죠? 어떤 거 지금 말씀이신가요?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하시는 거 지금 좀 그렇죠. 전에도 기자회견을 좀 네, 온라인으로 네. 하셨잖아요. 온라인으로 기자회견 하는 게 상당히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질문을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이 채팅으로 질문을 하려니까 이게 어색하고 뽑아주지 않으시면 또 질문이 채택도 안 되고. 그렇죠. 얼굴 보고 예, 눈 맞히고 예. 얘기를 해야 서로 소통이 되는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겪는 고통에 비하면 그 불편쯤이야 크지 않아서요. 네. 예. 자, 오늘 인터뷰를 이제 이곳 이재명 지사의 집무실에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와 그리고 오마이TV,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질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최 기자님 질문보다 우리 채팅창에 내시는 도민들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수시로 보면서 네, 체크하도록 그러시죠. 할게요. 네, 네. 자, 무엇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지금 엄중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더 특징 때문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조금 전에 하셨지만은 자칫하면 상품을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배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3월인가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분명히 큰 쓰나미가 올 것이다. 네. 예. 지금 바로 지금 이 시기가 좀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요? 저 멀리서 뭔가 오긴 하는데 네. 이제 그게 쓰나미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높은 파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파도인 건 분명합니다. 네. 예. 그리고 뭐 그때 당시 말씀드린 건 제가 점장이라서 한 말씀은 아니고 이 코로나의 전파력이라든지 또 전 세계적 상황이라든지 또 우리가 겪어야 될 이런 예를 들면 일상의 복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한 것이고요. 뭐 그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이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다음에 정확하게 또 강력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큰 쓰나미일 수도 있고 큰 파도일 수도 있고 뭐 적절한 수준의 뭐 이렇게 작은 파도로 뭐 소멸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 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취약한 뭐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직업군일 수도 있고 곳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에 이제 콜센터가 한번 문제가 그렇죠. 됐지 않습니까? 이제 콜센터는 많이 모여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또 모여서 말을 많이 한다. 이런 그 활동 양식 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이 물류센터는 많이 모여 있다. 말을 많이 한다는 아닌데 그렇죠. 많이 모여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이 다닌다. 접촉 가능성이 높다. 이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높죠. 그리고 그 위험이 이제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클럽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아예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는데 좀 물류센터나 이런 곳은 위험성은 인지했지만 거기를 막을 경우는 이게 유통 대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해당 기업에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랬는데 좀 아쉽게도 현장에서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방역 수칙들이 잘 안 지켜진 것 같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일단은 감염이 통보된 후에도 많은 사람을 오히려 모아서 뭘 통보를 한다든지 또는 그냥 계속 작업을 하게 한다든지 또 심지어 며칠 되도록 대외 배송 직원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배송 직원들 명단을 협조를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들 이런 좀 지켜야 될 원칙을 좀 잘 지키지 못한 상황이 사실은 위험을 현실화시킨 거죠. 위험은 원래 있었는데 좀 그래서 앞으로 다른 기업들도 이제 이런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위험은 원래 있는 거니까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의 비용을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빨리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씨는 어딘가에 쫙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자라요. 그리고 자라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개입해서 정확하게 제거하느냐에 따라서 피해 규모는 전혀 달라지죠. 조금만 방치하면 이게 자라서 또 씨를 쫙 뿌리니까. 그래서 자라는 싹이 났을 때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싹을 잘라야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조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을 또 제출을 또 바로 안 해서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하셨지만 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 신천지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명단하면 신천지가 떠오르잖아요. 그걸 강제조사까지 하시고 현장까지 가셔가지고 결국은 받아내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지사님께서 이거 명단을 안 내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그쪽에서 그 신천지를 떠올리고 바로 내겠다고 한 거 아닌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 어제도 회의 도중에 네. 근데 그 보고가 있어서 제가 회의 끝나고 원래는 제가 어제쯤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려고 현장에도 출동하시고 아니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네. 가볼까 하다가 네.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명단을 그 배송 직원 명단이 확인이 안 된다. 좀 인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거 뭔 사정이 있구나 분명히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산상 당연히 있겠죠. 그거 뭐 이렇게 몇 분만 두들겨 보아서 파일 보내면 되는데 입수를 못 하고 있다고 해서 고의성이냐 뭐 뭔가 이거는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특사경 한테 지시하고 포렌식 팀 해서 그냥 회의 도중에 가라. 그래서 다 팀을 짜서 간다고 전화 통보를 하니까 바로 제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엄중함이라고 대한 좀 이렇게 인식이 좀 낮은 거죠. 근데 다행이죠. 뭐 저희로서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면. 제가 그때 당시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도 굳이 쫓아가서까지 검사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그때 당시까지는 사람들이 그건 협조하는 거지 뭐 안 하면 고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우리 최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아마 요새 이런 얘기 있어요. 제가 행정명령, 뭐 긴급 네. 명령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건 사실 일부러 써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행정명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일부러 그 단어를 씁니다. 보통 조치라는 단어를 쓰죠. 폐쇄 조치, 뭐 검사 조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는 사실은 좀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들 일부가 왜 건방지게 도지사가 나한테 명령하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정부를 운영하려면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강제로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권한이고 그 권한을 딴 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막 그거로 부당이득 얻어보려고 이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게 법률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명령하고 법률과 규칙, 규정에 의해서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필요한 부분에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명령이라고 해요. 그렇죠. 명령. 이 명령은 물론 대통령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군수, 시도지사도 국민이 뽑은 법률상 대표체란 말이에요. 여기도 명령권이 있어요. 의무를 부과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즉 지방자치단체가 전 지방자치단체라는 단어는 정말로 싫은데요. 네.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명칭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셨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속에도 그래 뭐 경기도지사, 뭐 예를 들면 성남시장, 뭐 중앙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집행기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관선으로 근데는 실제 관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건 아니다. 이건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걸 우리 국민들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고 해서 도지사도 명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행정명칭으로 긴급 행정명령, 긴급 폐쇄 명령, 집합금지 명령,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런 단어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이게 사실 방역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이죠. 그렇게. 법에 네. 근거가 있고 그거는 명령이 맞아요. 네. 그 부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지. 부탁을 부탁할 거면 하는 게 아니지. 지금. 그런데 이 신천지 사태 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명단을 달라 그러면 아니 안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해야 된다는 주장이 막 있었잖아요. 그걸로 일주일을 넘게 넘겼어요. 조사도 안 되고. 근데 제가 보면 이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장도 명령하고 명령에 불응하면 처벌하고 또 현장에서 강제할 수가 있는데 그냥 부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까지도 복지부도.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서 제가 직접 이제 명단을 그것도 사실은 원래 공무원이 언제 갔는데 안 줘서 제가 간 거예요. 그다음에 그날도 이만희 회장한테도 빨리 검사를 받으라고 제가 공식 지시를 하고 간호사가 거의 대기를 했는데 이 검체 채취를 하려고 저녁 때가 되도록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페이스북으로 경고도 했어요. 내가 꼭 그렇죠. 가봐야 됩니까? 뭐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러면 할 줄 알았어요. 안 하더라고.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갔더니 이제 도착하기 직전에 과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그냥 왜 하냐면 일단 이만희 총회장이 해야 신도들이 따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행정기관이 부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시장이 명하면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고 또 요구했는데 안 하면 강제로 체포를 당해가지고 강제로 검사를 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려드린 거죠. 일부러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 줄 모르니까. 그거 뭉개도 되는 줄 아니까. 그래서 여기 워낙 긴급하고 꼭 필요하고 강력하게 반드시 관철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사실.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기자회견 때도 나왔던 기자들의 질문 중에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 파파파라고 하시는 분이 이 과잉 대응이 늦장 대응보다 낫다는 도지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네. 생활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시 돌리려면 1일 확진자 50명 넘었을 때 한다고 했던 정부가 2주 평균 50명 넘었을 때 좀 말씀이 좀 약간 꼬이셨는데 어쨌든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로 다시 좀 강화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뭐 중국이 조기에 좀 제압한 이유는 그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완전 원천 봉쇄해서 가능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경계도 차단하고 도로도 차단하고 심지어 집에서 아파트 단지 입구도 차단하고
어떤 경우는 집에 대문을 용접하기도 하고, 막 길에 다니는 사람들 전봇대에 막 묶어놓기도 하고, 뭐 인도 같은 데는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원천 봉쇄를 통해서 확산을 어쨌든 초기에 좀 제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름 일상 활동을 하면서 기업 활동들도 저희가 제한되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기업에 대한 행정 처음이잖아요, 먼저. 폐쇄까지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이에요. 다른 데는 다 폐쇄하고도 못 막았어요. 특히 미국. 그렇죠. 못 막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근데 우리는 초기에 싹이 작게 올랐을 때 지금 자르고 있기 때문에 차선을 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너무 자라버리면 이거 제거하기도 어려워서 밑에 싹 자라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응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미국이 사실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제 그 상태는 아니고 초기에 빨리 대응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방역으로 좀 돌아가긴 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럼 되돌아가느냐? 아마도 좀 강도를 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 조정해야 되지만 저번처럼 완전히 또 폐쇄 그러니까 그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안 가고 뭐 다 안 하고 집도 나가지 말고 이런 상태로 되돌아가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좀 준비를 좀 하고요. 제가 하나 권고드리면 사람 많은데 실내로 가지 마시고요. 이제 날도 따뜻하니까 경기도 계곡으로 가세요. 그렇죠. 계곡. 진짜요. 거기 가면 정비는 좀 많이 됐고요. 약간 불편할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깨끗한 자연은 즐길 수 있어요. 야외는 실내보다는 위험성이 좀 적고요. 또 이렇게 실내에서 집합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지 않는 한 그 야외에서 이렇게 거리 유지하고 이런 건 거의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권장해야죠. 어쨌든 오늘 뵙고 말씀을 듣는 거니까 그동안에 코로나19 방역 관련돼서 좀 진행되었던 걸 한번 좀 되짚어보는 것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지금 130일이 됐고요. 돌아보면 몇 가지 이제 분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신천지 집단 감염이라든가 뭐 구로 콜센터 그리고 이태원 클럽 그리고 좀 이번에 또 물류센터까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지사님 개인적으로 그거 말고 좀 중요한 고리였었는데 사람들이 좀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으셨나요 혹시? 뭐 대부분 국민들이 관심이 높아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큰 이제 변곡점은 대한민국에서 지방 정부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하는 점을 이번 중앙 정부 관료들도 우리 국민들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손발이잖아요. 손발인데 전에 손발이 그 머리하고 잘 안 맞아가 잘 같이 안 놀았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정책 집행이 매우 신속하고 또 전에는 지방정부 그럼 뭔가 좀 아래로 이렇게 내다보고 또 여기서 잘 돼도 아예 모른 척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때는 많이 싸우셨죠? 거리에서 단식 투쟁도 하시고 거의 매일 싸우고 수사받고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기초단체장이 단식 투쟁을 할 정도면 이건 좀 그 당시 지난 이야기니까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좀 얘기도 합니다. 약간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쪽에서는 뭐 신천지 가서 막 현장 가가지고 막 명단 안 넣으면 철수 못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만희 또 총장 검찰 출자로 가시고 약간 좀 보여주기식 아니냐? 쇼 아니냐? 뭐 이런 또 좀 비판적 보는 분들도 계세요. 일어나라고 보여주기만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여주기 측면이 있지요. 행정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걸 다 찾아내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지하기보다는 이건 이렇다라고 이 모범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쫙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용이 적죠. 누군가가 위반하게 해서 다 잡는 것보다는 다 위반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죠. 그렇죠. 예방이 최고죠. 그럼요. 근데 그게 예방이 됩니까? 그걸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도 이거 강제로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구나. 안 하면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체포돼가지고 강제 검사를 당할 수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명단을 안 내, 압수수색 안 하고도 할 수 있네. 이런 걸 보여주면 이제 그런 거부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검사 거부하는 일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행정은 선행이 아니라 공무 수행이기 때문에 보여줘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이 좀 튀어 보이는 수 있어요. 근데 그 튀는 이유는 뭐 과거에는 일부러 좀 튀려고 했던 게 분명히 있고요. 근데 뭐 벼룩인데 봐주지도 않으니까 뭐 무시하고 막 얻어맞고 이제 벼룩이 맞고 있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명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일부러 좀 높이 튀고 튀어도 막 요란한 자세로 튀고 이러니까 저 벼룩이 맞고 있구나. 이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 가져줬잖아요. 지금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굳이 얘기하면 돼지 정도 됐는데 자꾸 옛날 벼룩처럼 튀면 다리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측면에서 보여주려는 건 아니고 뭐 인지도를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가 하는 행동들이 전에 없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명단을 강제로 도지사가 입수를 해? 강제로 뭘 체포를 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쇼한다 저거 지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얘기가 초기에 많았지 않습니까? 한 2, 3일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다 연구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중앙정부조차도 막 부탁만 하고 있을 때인데 야 좀 두라. 너네 압수수색 당할지도 모른다. 근데 그럼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압수수색 할 수는 없잖아요. 감염병 때문에 압수수색은 안 됩니다. 그렇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압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띈 거고요. 예를 들면 저는 이만희 그 총회장 원래 제가 갈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가기 전에 해라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협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이 안 하든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들을 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거죠. 계곡 단속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거 다 법에 해야 되는 거 다 불법이 방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역 카페 깡을 하더라. 제가 특별팀 만들어서 좀 수사를 한다고 비상 대기를 시켜놨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카페 깡은 없어요. 다른 지역은 있어. 보시면 압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보여질 수밖에 없는 좀 혁신적인 정책, 남들이 하지 않는 정책들을 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 포퓰리스트 아닙니다.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실용주의자. 제가 아직도 저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공직자들 월급 반납해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일을 열심히 해야지. 왜 월급을 뺏어요? 일 안 하면 일을 하게 해야지. 너 일 안 하니까 월급을 일부 떼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다 망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일을 이렇게 좀 크게 하시면서 많이 하시면서 공무원들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공무원들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공무원들 누르는 건 아니고 일을 시키는 건데 공무원들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고 또 이제 제가 미안하고 또 고맙지요. 제가 지금 어제도 회의 중에 고생하는 공무원들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주말도 근무하고 막 이러니까 좀 일부라도 좀 특공대처럼 빼서 휴가라도 주고 휴가가 안 되면 돈이라도 뭐라도 물건이라도 주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업무 추진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격려하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15일 만에 정책 결정해가지고 조용히 다 집행했잖아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도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 막 시끄럽잖아요. 막 싸우고. 근데 그거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다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포상 지지해놨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빨리 해라 그래 어제 하고 복지보건 공무원들 여기도 지금 어떻게든지 좀 떡이라도 하나 사서 드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머리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 달렸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도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에서 사실 이 재난기본소득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고 회복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좀 선생님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역시 이제 한편 또 우려가 되는 건 이게 지금 8월 말까지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일시적인 것 아닌가? 라는 좀 단순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당연하죠. 네.
재난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고 예. 재난 시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같은 예. 거죠. 일시적인 거, 그러니까요. 일회적인 거죠. 그럼 경제회복도 일시적으로만 되고 또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근데 뭐 그거야. 네. 내가 지금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데 약 한 번밖에 못 먹는데 아예 먹지 말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번이라도 먹어야지. 예, 그리고 두 번, 세 번에서 나오면 되는 거고. 근데 첫 번째 약을 먹었는데 뭐 효과가 100%가 아니다. 그럼 한 번 더 먹고. 감기약 한 번 먹고 낫지 않잖아요. 사흘은 먹어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 뭐 정부로 하는 좀 가구별로 준 재난지원금 이런 조치들이 일시적이지만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한 뭐 두세 달 가겠죠. 제가 한 두 달 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느냐. 그렇죠. 일단은 그때까지는 저지했으니까 효과죠. 또 필요하면 또 하는 거죠. 이걸 한 서너 번 했더니 다시 원래대로 가서 건강해졌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더 좋아졌다. 그럼 저축하면 되죠. 이런 것처럼 재난기본소득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게 분명하고 통계적으로나 현장에서나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급분 재난지원금도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휘할 거고요. 뭐 매출이 작년보다 뭐 오히려 7%더 늘었다. 신용카드 매출은. 또 경기도 통계를 보면 재난지원금 받는 곳하고 받지 못하는 곳이 절대 매출액이 뭐 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 효과는 100% 증명된 거예요. 과거 일본에서 현금 뿌렸더니 그때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가을에 다람쥐한테 겨울이 오는데 도토리를 주면 먹을 것 같습니까? 저중. 다 묻습니다. 맞아.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사람도 야 앞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주면 최대한 아껴서 저축해놔야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3개월 안 쓰면 소멸한다. 이 소멸성 그리고 꼭 반드시 동네에 써라. 지역 화폐 형태로 줬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경제학 교과서가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재정 지출 효과의 몇 배가 될 겁니다. 네. 이번에 지역 화폐, 그러니까 소멸성 지역 화폐 지급은 세계 경제사에 남을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저는 이거를 한 5년 전부터 실제 성남시부터 시작해 왔지만 그전에 지역 화폐 운동도 했었고요. 이게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사람들이 지금도 상상을 못했고 지금 한번 해보니까 너무 효과가 큰 걸 안게 된 거예요. 적은 비용으로 너무 경기 진작 효과가 크다. 전 세계사에 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인데 이번에도 이거를 뭐 선별해서 주자, 그 가난한 사람은 주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본소득을 골라서 불쌍한 사람 주는 복지 정책으로 이해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시혜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불쌍한 사람을 골라서 시혜를 베푸는 그런 복지 정책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체계, 시장 경제는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에는 오르막을 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르막을 오르고 있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생산하기가 버거웠어요. 그래서 노동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생산하고 다 썼어요. 왜냐하면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르막 시절이었다. 투자할 돈은 부족하고 투자할 곳은 엄청 많아서 돈을 몰아주면은 어쨌든 산을 올라가고 수요가 생기고 노동이 생기고 고용이 생기고 그게 다시 공급을 촉진하고 이런 성장기 경제가 성장하는 언덕을 산을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지금은요 반대가 됐어요. 언덕을 내려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보다 수요가 부족한 시대. 뭘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시대. 투자할 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 돈을 쓰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시대. 즉 공급 역량은 충분한데 수요 역량이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위 수렵 채취 경제에서 그 농업 경제 그걸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 질적인 변화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 공급 역량이 대폭 확충되어 버린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융합이죠. 디지털화. 이제는 옛날에는 뭐 신발 하나 더 만들면 돈이 자꾸 더 들었잖아요. 조금 줄어든 체감하는 정도인데 요즘은 더 생산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요. 한 개 생산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중에 대표적인 게 게임하는 사람이 한 명이 더 가입하면 매출이 늘죠. 네. 근데 그거 돈 들어요. 서버 비용만 듭니다. 서버 비용만. 그리고 거기는 고용이 필요 없어요. 몇 사람이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인력만 있으면 되고 서버만 많이 키워놓으면 여기에 100만 명이 들어오든 1000만 명이 들어오든 1억 명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수입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생산 역량이 무한하다는 특징이 있고 여기서 산업 경제 활동에 생기는 이익이 특정 소수한테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 영향이 이런데 수요 영향은 점점 줄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바퀴로 걸어가는 건데 공급과 수요로 걸어가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인데 뒤집어지게 돼 있습니다. 뒤집어진다. 지금 내리막길이 가파르면 뒤집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수요를 보강을 해줘야 돼요. 평탄하게 갈 수 있게. 내려가더라도 천천히 내려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수요를 촉진하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국민에게 줘야 됩니다. 아니 돈으로 지금 세금 걷어 뭐해요? 좀 맨날 기업에만 퍼줬잖아요. 이제는 국민에게 소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기업을 도와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나눠주는데 특정 기업들이 과도하게 얻는 초과 이익 중에 일부를 떼자. 그걸로 기본소득 주자. 누가 한 얘기예요? 이재명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네, 이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계의 최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고 천병이고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자기들은 생산은 얼마든지 하겠는데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 생산에도 소용없는 사회가 곧 온다. 일자리가 없는 사회. 그러면 이럴 때는 기본소득을 주어서 소비를 유지해야 본인들의 생산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이런 게 벽이죠. 야, 가난한 사람 줘야지 부자한테 왜 줘? 근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만 주면 부자가 미쳤다고 세금을 냅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지 정책으로 그냥 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경제 정책으로서 기업을 퍼주고 뭐 특정 기업한테 혜택을 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고 소비 수요를 증진시키는 게 생산을 유발하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고용 유지하기 위해서요. 수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고용이 필요 없는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매출, 즉 수요를 유발시켜주면 하지 말래도 고용하고 제발 잘라달라고 해도 해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거죠. 이번에도 영세 자영업자한테 직접적으로 현금을 준다. 뭐 효과가 있겠지. 그거보다 아니 국민들한테 돈을 줘서 쓰게 해가지고 매출을 올리는 게 누기도 좋고 내부도 좋은 게 있는데 왜 내부 혼자만 혜택 보는 일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반대로 무너진 사회. 옛날에는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시대에서 공급은 넘쳐나고 수요는 부족한 시대에 경제 정책이란 과거 정책의 확장판이 아니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을 내야 되는데 그 정책으로는 세금을 낼 부자도 만족하는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셨고 사실 제가 이제 질문들을 반론까지도 설명을 다 하셔가지고 그래 빨리 하지. 네. 뭐 하자고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반론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잖아요. 노동을 회피할 것이다라는 반론이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노동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생산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노동은 생산을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일이었고 그게 높은 수익을 보장했어요. 근데 이제는 생산이 과잉인 시대, 생산 역량은 충분한 시대가 됐습니다. 인간의 노동보다는 예를 들면 기술과 로봇,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들에게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과거의 전통적 의미의 노동을 강요하면 안 돼요. 생존의 수단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계가 다 해주는 시대가 왔어요. 거의 다 해주는 시대. 그러면 인간의 노동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 실현 수단이라야 돼요. 근데 만약에 말이에요. 기본소득을 주면 그걸 수백만 원씩 주면 일 안 하겠지. 그러나 수백만 원 줄 수 없어요, 우리는. 기껏해 한 달에 최대 목표가 50만 원입니다. 한 달 50만 원 받으면 일 안 할 거예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을 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150만 원은 넘는 일을 해야 돼요. 수입이 높은 일, 200만 원 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는다면 150만 원만 받아도 되는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수익성, 보수는 낮지만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가 있어요. 인간은 그런 걸 원해요. 나는 그림 평생 그리고 살고 싶다. 평생 연주하면서 살고 싶다. 평생 공연하면서 살고 싶다. 평생 시골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잘 살고 싶다. 난 평생 사회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일정 정도 해주면 적은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의욕을 떨어뜨릴 것이다가 아니고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새로운 일자리, 그 일자리가 생겨나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또 재원 얘기하려고 그랬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근데 그거는 매우 쉬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재원은 현재도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할 때 좋은 정책을 제시하고 주장한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멋있는 실현 불가능한 주장 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하거나 주장한 것 중에 안 된 게 없어요. 저는 그거 자신해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실패를 안 하는 유능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거지. 근데 기본소득을 예를 들면 1인당 50만 원 하는 거 지금으로 꿈 같은 얘기 같죠.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만 바꾸면 간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고 결국은 그 돈을 주는데 반대로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면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우리가 받는데 야 세금이 저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을 바꿔서 받은 만큼 더 세금을 내면 손해가 없잖아요. 피차. 다 나눠주고 이제 분별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세금 체제에서는 국민의 2%밖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해서 월 50만 원 주는 거 못해. 그것밖에 못해. 2%밖에. 50만 원 지금 받고 있어요. 올해 52만 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근데 그게 뭐 1, 2%, 뭐 1인 가구니까 더 적겠지. 그런데 싹 생각을 바꿔서 모두에게 52만 원을 준 다음에 2%를 뺀 나머지 98%한테 돌아받아. 그 왜 그런 똑같은 미친 짓을 하냐고요?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1인당 50만 원 주면요. 애들 키우는 소위 가장은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죠? 200만 원이 들어오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벌기 위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그 치열한 고용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실업자 신세가 될 필요가 없어요. 100만 원만 벌면 돼. 그죠? 그럼 100만 원 벌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시골 가서 마음껏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그러면 그런 영역에 한 1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사람이 3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셋이서 쪼개서 3명이 벌 수도 있는 거예요. 4시간씩만 일하자. 그죠? 그러면 8시간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2명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보수는 절반이지만 기업으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일자리는 2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100만 원만 받아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거는 정말로 혁명적인 조치입니다. 근데 돈은 안 들어요. 그 세금이 들었다고 도로 줬잖아. 그래서 증세 거부가 없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발상만 바꿔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건데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도 현재도 당연히 당장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두 번째로는 이걸 또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하면 되지. 되는 대로. 올해 한 번 했잖아요. 재난기본소득. 그렇죠. 경기도에 준 거 한 20만 원쯤 되고요. 정부에서 준 게 한 18만 원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효과가 커요. 2번 하면 어때요? 3번 하면 어떻습니까? 4번 하면 어때요?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올해는 한 번 했으니까 요 코로나 있으니까 한 2번 더 하고 내년 상황이 개선이 되면 한 번 하고 그 다음에는 2번 하고 그 다음에는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 하고 20년 장기 목표로 1인당 매월 50만 원 하잖아. 세금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더 내면 됩니다. 누가 내냐?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안 내면 됩니다.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부의 재분배가 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고통스럽지 않고 노동은 생존 수단이 아니라 자기 실현 수단이 되는 거죠. 인류의 새로운 질 높은 새로운 삶이 기다려요. 이거는 왜 가능하냐면 과거에는 안 됐습니다. 기술혁명과 디지털 경제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기계와 인공지능이 대체적으로 많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 얘기할 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얘기되는 그 재원과 함께 다 줄 필요 있느냐, 부자까지 줄 필요 있느냐,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그 취약계층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론이 제기됐는데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측들의 논리가 결국 이게 괜히 보수 논리다. 그들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옹호 논리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펼친 적도 있어요. 정치는 프레임이죠. 그리고 투쟁이에요. 정치는 합의 과정 같지만 사실은 투쟁 과정입니다. 옛날로 치면 전쟁이 좀 우아하게 변한 거죠.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잖아요. 가용자원의 배분의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회,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 사회가 만들어내는 부, 이걸 누구에게 얼만큼 배분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정치예요. 그 권한을 가진 게 정치인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거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재원이 그냥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있는 재원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야 되죠. 새로운 재원을 누가 만들어요? 부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원을 할 때는 골라서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내고 싶겠어요? 절대 안 내죠. 그런데 돈 버는 사람이 세금 안 내겠다고 말하면 비난받잖아요. 근데 이걸 우아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새로운 정책을 못하게 하면 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반대하게 만들면 돼요. 그 방법이 바로 골라주자입니다. 골라서 주면 골라받는 사람은 소수인데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가 이겨요? 조세 저항의 이름으로 세금 내는 쪽이 이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실제는 달라요.
이번에도 정부 재난기금 주시면 받겠습니까? 물어봤더니 20%가 안 받겠다 했죠. 예. 80%만 받겠다 그랬죠. 실제는 어때요? 거의 다 받았지. 95%가 넘었어요. 이미 95% 넘었어요. 제가 보기엔 99% 받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도덕적 질문에는 도덕적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야 가난한 사람 골라줘야지. 예? 무슨 경제 이런 데서 주로 그 주장을 해요. 막 골라줘야지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동의해요. 아 맞아. 나 여유 있는데 내가 뭐 도움을 받아. 없는 사람 도와줘야지. 실제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진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추가의 새로운 정책을 하면 모든 국민이 동의하면 세금 내는 소수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수만 혜택 보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죠.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전원에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증세해야 되는데 아니 유럽보다 우리 세금 복지 지출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OECD 평균의 절반이에요. 창피하게도. 그러면 그 정도는 평균치라도 가려면 지금 복지 지출의 2배가 돼야 됩니다. 세금 납부도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세금 안 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실은. 왜냐하면 세금을 냈더니 전혀 엉뚱한 데 쓰더라 아마. 4대 강에다가 뭐 갖다 버리고 해먹고 막 물에 잠수 안 되는 잠수함 만들고 이러더라. 그냥 세금을 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비용을 제대로 아끼고 내는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확신이 들면 세금을 왜 거부하겠어요? 실현 가능하게 설계하면 국민들도 다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실현 가능하게 하자. 알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참 얘기하고자 한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인터뷰 시작한 지 꽤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능력이 되면 좀 짧게 말하겠는데 아직 뭐 정리가 좀 덜 돼서 최근에 그 기본소득 관련된 토론에 나가셨다가 말을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이 못하셔서 답답하셨던 네. 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네. 중간에 끊지 않고 말씀을 많이 다른 하시도록 얘기 시간을 좀 드렸는데 네, 네. 예, 이제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사님 개인적인 이야기 조금 해볼까 싶은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사님께서 사실 중고등학교 안 나오시고 독학으로 대학에 들어가셨고 대학 가서 별 학생운동 같은 것도 안 하셨는데 네. 이제 변호사를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시고 사실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정책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씀 어디서 좀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제일 크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건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이제 구체적 진로 결정에서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영향을 받은 거죠.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뭐 공장 다닐 때까지는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뭐 맨날 보는 텔레비, 뭐 들리는 소문 보니까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켰던 건데 뭐 제 입으로도 비난하고 그랬는데 대학을 가보고 아 내가 겪은 개인적 고통, 우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의 무능함이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소수의 강자들의 기득권 횡포 때문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과정이 아주 가장 처참한 형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의 그 대학살이었던 겁니다. 그걸 대학 때 알고 처음에는 제가 대학 가가지고 야, 이 친구들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꿈에 부풀었었는데 아니 공익적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뭐 그래 행복한 삶이 못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사법연수원에서 소위 우리는 발령받지 말자 뭐 결의를 하고 그랬어요. 무슨 뭐 군사정권에 그 감투를 받아가지고 거기 군사정권에 복무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자 뭐 이런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27살에 개업해가지고 뭔 수로 먹고 사냐. 내가 저 험한 세상에 나가 살 수 있겠냐. 한 1년이라도 판사하다 나갈까? 네. 뭐 이런 막 고민들을 하고. 근데 사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기득권이 탁. 그렇죠.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따뜻한 방에서 엄동설안으로 맨몸으로 나오고 싶겠어요. 제가 그걸 알아서 막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저희가 노동법 학회 이런 거 하면서 강연도 하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이 해주는데 딱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면에서 굶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본인도 변호사들 일거리 되게 없어가지고 많이 그때는 지금은 그렇죠.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뭐 그 변호사 하시면서 좀 처음에 힘들었잖아요. 힘들다가 해보니까 그런 거 뭐든지 변호사는 길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 뭐 길이 있대. 그것도 의미 있는 길이래. 의미도 있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가 그분을 보고 안 거죠. 그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7살에 과감하게 제가 개업해가지고 노동인권 변호도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었죠.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정치 역정을 보면 계속 그 기득권과의 싸움으로 네. 점철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께서도 결국 지금 하고 계신 모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기득권과의 싸움과 또는 그런 것들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우리 사회가 인류가 인간이라는 동물이 원래 힘세면 남 누르고 싶고요. 일 안 하고 남의 거 뺏고 싶고. 사자도 그러잖아요. 나무 잡아놓은 거 가서 뺏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윤리 도덕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함께 살자고 하는 게 이제 소위 인간 공동체고 거기서 문화라는 것, 도덕이라는 것, 상식과 원칙이라는 것도 생기고 이거는 반드시 강제로 해야 돼,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안 지켜요. 어떻게든 간에 그 법, 상식, 도덕, 원칙 이런 거 안 지키면 좀 이익이 생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힘이 셀수록 그걸 할 수 있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힘이 셀수록 그걸 막기 어려워요. 그걸 기득권의 횡포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온 영역에 다 했어요. 뭐 정치, 경제, 뭐 사법, 행정 모든 영역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교정해 나가는 것이 소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그것 중에 수단과 과정을 평가하면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이라고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표현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수단과 과정이 억강부약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정치가 억강부약.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이 뭐냐. 나는 대동세상. 모두가 함께 존중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해서 저는 대동세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거죠. 그 측면에서는 전 정치인이 가야 될 길이 저는 모두가 같다고 봐요. 예를 들어 사욕에 찌든 그런 특정한 소수들 빼고 대체적으로 내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런 세상 만들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로서는 당연히 그 부당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들 제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가 해야 될 일을 저는 하는 거죠. 또 그런 정치인들은 또 항상 보면은 또 안티들도 많고. 그렇죠. 그건 감수해야지 뭐. 아니, 아침에 그 첫 길 가면 당연히 이슬에 젖고, 뭡니까, 가시 넝쿨에 찢기고 그러는 거죠. 그건 뭐 싫으면 하지 말아야죠. 뭐 남들 간다면 지에 따라가면 그런 일 없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계곡 이야기 하셨는데 처음에 계곡 정비하신다고 하셨을 때 이걸 왜 도지사가 이 계곡 정비에 신경을 쓸까? 물론 저희도 평소에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 불합리가 가서 막 그 비싼 자리값 내고 막 8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막 닭 먹어야 되고 불편하긴 했었지만 도지사가 왜 이걸 신경 쓰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공정의 가치로 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원칙과 상식, 법률. 저는 보수주의자의 사실은 좀 가까운데요. 우리가 합의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공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 힘센 사람도 지켜야 되지만 힘센 사람이 어기는 것도 문제지만 약자도 지켜야 되고 약자가 어기는 것도 문제예요. 큰 도둑은 나쁜 거고 작은 도둑은 덜 나쁘냐. 저는 똑같다고 봐요. 훔칠 수 있는 만큼 훔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 우리가 그 힘센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제압하려면, 그걸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근거가 된 힘약한, 힘없는 서민들조차도 스스로는 잘 지켜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정책들은 대체적으로 제 삶 속에서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무상교복, 네, 제가 교복을 네. 못 입어봐서 야, 무상급식, 제가 많이 진짜 굶어봐서 뭐 기본소득 좀 국가에서 뭘 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친환경 급식 그것도 네, 뭐 어려서 어려서 좋은 뭐 과일 못 드셔보시고 뭐 썩은 과일 네. 먹고 이러다가 야 신선한 과일 누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 뭐 이런 것들 뭐 얘들은 그거 해줘야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계곡도 전 계곡 참 좋아하는데요. 저는 계곡도 가면은 다 점거해가지고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잠시 생각에 잠길 공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뭐 돈도 아깝지만 그 부당함을 사실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벼르고 있었는데 찬스가 온 거죠. 이거 사실은 제가 네. 취임하는 해 여름부터 구성한 거예요. 네, 한번 이거는 정리해야 되겠다. 성남에는 계곡이 없었지요. 기억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해 취임하던 해 8월 정도부터 여름이 다시 오면서 이거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다가 그해 가을부터 이렇게 뭐 실태 조사하고 하다가 제가 한 6월 정도부터 각 시군에 지시해서 다 철거한다. 이번 여름 안에. 근데 좀 약간 제 계획보다는 늦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런데 하여튼 저는 정치란 일상의 우리 국민들의 그 요구 그런 것들을 실현하는 거고 정책이란 일상적 국민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상적 국민의 삶 속에 국민들의 뜻, 의지가 뭐냐를 알기 어렵잖아요. 물론 뭐 학술 교과서나 연구 용역 검토서를 뭐 알 수는 있긴 한데 그보다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댓글도 잘 보고 쪽지 오는 거 다 읽어보고 뭐 가끔씩은 제 의견도 거기에 달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반응이 있으니까. 올 여름에는 좀 깨끗한 계곡에서 우리 도민들이 지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세요. 이제 우리 경기도 계곡들은 일단 철거는 다 했는데 이제 그 철거한 자리에 대한 정비는 시간이 좀 걸려요.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제 복구를 하고 또 뭐 의자든 네, 탁자든 이런 편의 시설도 좀 만들어야 되고 주차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은 깨끗하게 처리한 건 사실이에요. 지금 도지사 되셔서 하고 싶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계곡이었다고 하셨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또 좀 마음에 먹고 계셨던 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더 큰 정치를 해서 하고 싶은 것도 좀 마음에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도에 머물지 않고 그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 이런 책을 썼어요. 네. 힘들긴 한데 네. 머리를 잡기는 어렵지만 꼬리를 잡는 건 쉽고요. 네. 꼬리를 잡고도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응? 근데 머리를 잡으면 제일 좋지. 그러나 그거는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효율성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짧은 인생이고 일할 수 있는 건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더 큰 효율적인 쟁기로 컴바인 같은 걸로 농사 짓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쟁기 수준으로도 만족하고 호미보단 나으니까 쟁기로 열심히 하고요.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구 4분의 1을 관할하는 그 경제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 중에서도 중심인데 여기서도 할 일은 정말로 많고 또 경기 도정을 잘하는 데서 생기는 전국적 파급 효과 어쩌면 인류의 경제 활동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의미 있고 또 만족스럽고요. 지금은 이제 꼬리가 아니고 앞다리 정도는 잡았는데 그것만 해도 뭐 과분하죠. 코로나 전국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많은 질문을 받으셨던 건데 이사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이제 2위까지 뛰어오르셨어요. 뭐 그런 게까지 국민들에게 호응 얻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저로서는 우리 국민들 정말 국민 여러분 중에 뭐 십몇 프로가 이렇게 저를 정말 중요한 국가 자원으로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점은 진짜 뭐 감사하지요. 송구스러울 정도로 감사한데 그 원인은 뭐 저로서도 평가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맡긴 일을 잘하는구나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일할 수 없다면 정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좀 집행 담당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무슨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쪽 감시 견제 이런 쪽은 좀 관심이 적어요. 왜냐하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집행 쪽을 그래서 좀 이렇게 선호했던 측면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권한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설득해서 안 되면 강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조폭 아니면 정치인밖에 못하죠. 강제로 할 수 있는. 근데 합법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얻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던 거고요. 그 수단을 잘 쓰고 있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는 때가 되면, 그리고 제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부를 거다. 그리고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부를 거다. 전에는 제가요, 부르기 전에 막 저요 많이 했거든요. 아니, 부르기 전에 저요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괜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저게 때도 안 돼, 제가 자꾸 나와가지고 방해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열심히 제 일을 하고 부르면 부르는데 응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이제 사실은 저는 진짜 국민을 진짜 이제 믿는데요. 그때 탄핵 때도 그랬지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1억 개의 귀, 1억 개의 눈, 5천만 개의 코를 가진, 참 입을 가진 집단 지성체다. 이 집단 지성체는 주권자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대리하는 사람은 거기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 이 집단 지성체를 누군가는 지도한다는 말로 자기가 무슨 정치 지도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 정말로 싫거든요. 열심히 팔로우하기도 바쁘다.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가 역량이다. 그래서 지도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진짜 최대로 잘하면 동행, 아니면 열심히 추종이라도 잘해야 된다. 근데 주인의 입장에서요, 우리는 사실 머슴이잖아요. 고용돼서 일 시키고 있는 사람이 그중에 역할을 준 거 아닙니까? 넌 판사해. 너는 저기 농사 지어. 너는 뭐 담당해. 이렇게 다 시켜놨어요. 넌 고기 잡고 너는 전체 관리해. 뭐 이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마름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마름 시켜주세요. 일은 안 하면서 말이에요. 네. 맨날 와서 아양이나 떨고 얼굴이나 팔고, 제가 주인하고 뭐 어디 동생인데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주인의 고향 후배인데요. 뭐 이런 거. 이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거기에 넘어갈 정도로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리에서 일 잘하고 다른 일 시켜도 잘할 것 같으면 그 일을 시킵니다. 때가 되면.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자꾸 얼굴이나 내비치면서 자리만 노리는 사람을 주인이 쓰겠냐. 전 그 생각을 진짜 하게 돼서요. 그냥 부를 때까지 시킨 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한 좀 된 인터뷰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솔직히 대통령 하고 싶다. 대통령 하고 싶은데 아마 이 사회 구조의 기득권 때문에 난 대통령이 못 될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는 분도 있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 해야 뭐 권한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조금 전에 말씀과도 맥락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득권 때문에 못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든다면요.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주인의 얼굴을 눈을 가리고 저놈이요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고요. 저 마누라 때리고요. 저 얼굴에 세수도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일도요, 무슨 쇼만 해요. 게을러 빠졌어요. 남들 한 거 가로채기만 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언론, 검찰, 막 우리 형님이 정신이 없는 증거를 숨겨가면서 멀쩡한 사람을 이놈이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랬다고 기소하고, 권력, 저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일 열심히 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옆에서 일을 안 하면 표시가 나버리거든요. 그 머슴으로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놈이 없으면 좋겠어. 하는 머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강하다. 근데 지금 제가 경기도지사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도지사가 돼서 제가 하는 일들이 언론들, 물론 오마이는 전혀 아니고 도와주는데 언론이나 뭐 이런 데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권력이나 이런 쪽으로도 엄청나게 제가 당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들을 보면 그 방해꾼들이 힘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기득권자들 일 안 하면서 주인 눈만 가리고 네. 선물 주면서 호감만 사고 이런 네. 가끔은 가짜 선물 주고 이러면서 말이에요. 허위 공약하고 이런 모습들의 영향들, 소위 우리 사회 악성 기득권의 횡포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쩌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 중에 일부일 수도 있죠. 소위 적폐 정산 뭐 이런 것도 그중에 하나겠죠. 우리 희망을 좀 가져봐도 되나요? 예, 희망을 가지셔야. 그냥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네. 질문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아까 초반에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인터뷰 시작하자마자 계속 나오는 다 게 나가버렸죠? 너무 얘기가 길어가지고. 아닙니다. 뭐 아직 많이 계시고요. 네. 근데 대법 판결 언제 나냐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국민청원에 그 대법 판결 빨리 내달라는 청원도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판결이 선고가 왜 안 나오죠? 뭐 대법원은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법적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아마 적절한 결론을 낼 것이고요. 그 빨리 판결하라는 쪽은 두 쪽 있어요. 빨리 집에 가게 하자 하고 빨리 풀어주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지금 빨리 재판하라고 그러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죽든 살든 좀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막 이렇게 웃고 막 강철 멘탈 소리 듣긴 하지만 저 엄청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내성적이고 가끔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견디는 거지.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순신이 그 두려움이 없는 또라이였냐? 사이코였냐? 아니죠. 두려움도 많은 인간이었는데 그 두려움을 치열하게 이겨나가는 거죠. 그걸 용기라고 부르잖아요. 두려움이 없는 또라이가 용기가 아니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게 용기죠. 이겨내는 게.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선고 어떻게 날지 또 언제 날지는 저도 모르고 좀 빨리 났으면 좋겠고요. 법과 상식대로 좀 해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저는 내 양심으로는 거짓말한 거 없어요. 허위사실 공표한 거 없고 너 불법행위했지? 너 형님 멀쩡한데 강제로 불법으로 입원시키려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진단했던 겁니다. 그 어머니가 요청도 했어요. 워낙 정신이 나니까 오직하면 어머니가 했겠습니까? 정신질환 맞습니다. 내가 그 보건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형님이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중단시켰습니다. 이게 얘기가 다예요. 근데 여기서 뭘 문제 삼았냐면 공무원한테 그거 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왜 안 했냐. 아니 물어봐야 얘기를 하지요. 아니 네가 시켰냐? 그럼 내가 그렇다고 했겠지. 근데 질문이나 이 전체 취지가 내가 했다고 그게 불법이라고 지금 막 공격하는데 내가 공무원한테 시켰다는 게 뭘 중요해요. 당연히 시켜서 했지. 공무원이 시장형을 강제 조치하는데 시장한테 안 물어봤고 했겠어요. 그 침묵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 왜 그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공무원한테 지시했다는 사실 말하지 않았냐? 말하지 않은 것은 곧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침묵했으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거짓말하는 걸로 치자. 그러니까 기자부장을 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백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물어보고 대답을 안 해. 네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유죄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럼 고문이 왜 필요 있어요? 그냥 물어보고. 그래서 국리애가 똑똑했던 거예요. 뭘 고민을 해? 그냥 뭐 보고 그렇구나. 내가 그 사형 이러면 되잖아. 그죠? 뭘로 고문을 하냐고. 이게 지금 사실은 너무 웃기는 얘기 같지만 그래서 이런 제가 보기에 상식 밖의 판결이 유지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면은 이렇게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
그 지난주였죠? 그 대법원에다가 저걸 제출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안 나니까. 공개 변론 공개 신청. 변론 신청하셨잖아요. 우리 변호인들이 공개 변론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이 판결이 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좀 다시 또 변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취지였을 것 같긴 한데 이것을 또 이제 뭐 시험 끌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채택된다면 시간이 좀 가겠죠. 네. 근데 그게 채택 안 됐다고 바로 선고된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 좀 우리 국민들이 보는 속에서 얘기를 한번 하게 해달라. 사실은 오해하는 국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아, 뭔가 거짓말을 했는데 야 그거 너무 대지사까지 날리는 게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잘못을 했는데 처벌이 과하다가 아니고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걸로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처벌이 잘못했는데 처벌이 과한다는 거냐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걸로 만들었냐. 내가 보기에는 이거 같으니 그럼 국민대 법정에서 국민들께서 한번 보고 없는데 공개 변론할 기회를 달라. 네, 네. 우리도 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전문가, 예를 들어 헌법 전문가 뭐 의견 들어보자. 뭐 이런 거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뭐 쉽지 않죠.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위헌 제청도 해놓으셨고 그 외에 또 대법원에서 그 유무죄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는 형량을 판단해줘야 되는데 100만 원만 나와도 지금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사형선고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형량 판단을 못하게 돼 있는 것에 대한 또 위헌 청구도 제청해놓으셨고. 네. 위헌 심판 청구는 그거 들어있긴 한데 사실 그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아니고 핵심은 뭐냐면 네. 말 안 한 거를 말한 걸로 치고 유지하는 거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배다. 그거예요. 법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요. 공표가 뭐예요? 사전에 보면 널리 드러내어 알림이에요. 그렇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을 안 했어. 너 그 말 안 했지?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한 거와 같아. 네. 라고 이 판결하는 것이 과연 죄형 법정주의에 맞는 거냐? 공표라는 단어에 맞냐? 네.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요. 표정 딱 보고 알았어. 그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는 말을 안 해가지고 전에 저 화장실 앞 저 파출소 앞에서 저기 그 행패 부린 일이 있죠. 안 물어보긴 했는데 그 말을 안 했어. 그래.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한 걸로 평가된다. 표정이 그래.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이 있었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판결하는 게 이게 위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표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러니까 위헌 심판 대청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에도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예. 다음 또 출마자들도 신청하는. 이런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그 시청자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빨리 선고를 해달라는 측이 네, 좀 있긴 저도 하지만 뭐. 좀 그런 질문들 많이 있으셨고요. 또 어쨌든 지사님 응원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고 또 마음고생 많으신 듯 김판준 씨가 진짜 마음고생도 많으신 듯 부쩍 늙어 보이시네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영등을 빨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늙은 건 아니고요. 예. 세월 때문에 늙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지금 시간이 질문을 다 하셨구나 이제. 네. 아니 저는 지금 질문을 좀 줄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뷰 시작한 지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지금 15분이 20분이 넘어가지고 네. 줄였는데 그 이강현 씨가 질문을 주셨는데 이국종 교수와 하던 닥터헬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가 많이 취약하던데 제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라고 질문 올리셨는데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짧게만. 이국종 교수님은 현재 아주대병원 예. 응급의료센터를 떠나셨고요. 네. 외상센터를 떠나셨고요. 저로서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닥터 헬기도 지금 현재 이국종 교수 계실 때만큼 잘 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아무래도 실태 보고를 좀 받고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라고 지시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슴 아프죠. 그런 분들이 정말 뜻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살리려고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 공간마저도 뭐 깨신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닥터에게 처음에 그 시범 운영한다고 이 집무실 앞에 그 큰 잔디밭에서 저긴가요? 잔디밭 앞에서 그 시범 운영했었잖아요. 그때 육종 교수가 굉장히 감격해하던 표정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되게 감격해하시면서 이 닥터가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고대하셨는데 이제서야 그렇죠. 됐다면 되게 지사님을 높이 되게 평가도 해주시고 근데 그게 지금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 또 좋은 성과가 많이 냈잖아요. 근데 그분이 좀 할 때는 출동 횟수도 엄청나게 많고, 그렇죠. 그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많이 사셨죠. 네. 근데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근데 모든 영역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대충 좀 끝나긴 했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혹시 제가 질문되지 않은 거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한테 인사하시고 우리 인터뷰를 오늘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마이뉴스 독자, 청취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게 요새 우리 오마이뉴스가 제 기사 쓰고는 많이 이렇게 긁히던데, 근데 사실 뭐 극소수고요. 소수고 정말 정론을 가는 꼭 필요한 언론이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야 월급 잘 받고 또 맡긴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 나고 또 인정받으니까 아주 즐겁습니다. 뭐 재판이 조금 신경 쓰이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 같은 사회에서 합리적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엄청 바쁘신 와중에 어쨌든 또 우리 오마이 독자들에게 또 지금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내주셨고 또 많은 말씀, 특히 이제 기본소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 독자 여러분, 1시간 좀 한 20분 정도 좀 넘게 진행이 됐어요. 예전보다 좀 길게 진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